자, 송쌤 한국사 우리가 현재는 곧 역사당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착한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우와! 오늘은 역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세 번째 영상이고요.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60페이지에서 발해 먼저 좀 볼 겁니다. 학습지 10번의 남북국 시대 발해 부분 남은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47페이지와 68페이지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민족 재통일 부분까지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학습지 11번을 봐야 될 차례인데 왜 12번을 먼저 보느냐. 이게 순서상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겠죠. 이제 월요일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13번까지 학습지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못해도 화요일까지 시험 범위까지 전부 다 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상 시작해 볼까요? 남북국 시대 발해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발해가 갑작스럽게 들어선 건 아니고요. 고구려 유민들이 옛날 고구려 땅에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신라가 있던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교과서에서는요, 우리가 발해 부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발해의 성립과 발전이 남겨져 있는 4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따단. 자, 48페이지 발해의 성립과 발전 부분입니다. 자, 발해, 여기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여기 이만큼이 예전 발해의 땅이었다고. 엄청 넓죠? 고구려 최대 영토의 1.5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영토를 다스렸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상 사실은 좀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모르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발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발해의 성립과 발전 부분을 보시면 발해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 작은 미미한 기록들을 통해서 발해가 어떤 식으로 건국되고 형성되고 발전해 갔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발해는요,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가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옛 땅을 지배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요서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자,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가 지배했었던 고구려 옛 땅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때는 여기에 고구려 유민 위에도 말가린이나 그 거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강제적으로 이 고구려 땅에 이주돼서 당의 통제를 받았어. 그러나 거란의 반란을 계기로, 거란이 반란을 일으켰거든. 이제 통제력이 약화되자, 자, 대조영,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름이죠. 요 대조영이 고구려인과 말가린을 이끌고 지린상의 동모성에서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자, 동모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 그죠? 역시 길림성이고요. 옛날 그 고구려 국내성이 있던 그 부근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가린을 이끌고 왔었던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게 무려 698년이고요. 신라 북쪽에 이렇게 발해가 건국되면서 한반도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되고요. 발해는 이때 중요한 게 일본에 대한 국서, 일본에 보낸 곡서나 이런 데에 보면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나타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는 거 포인트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다리죠?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대조영에 의해서 이어 즉위한 무왕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왕 역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발해에서 크게 기억해 두어야 되는 왕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기 딱 좋죠. 우선 무왕 들어갈게요. 연호는 이난이라고 정합니다. 연호 기억나시죠? 발해는 유일무이하게 왕들마다 모두 연호가 있었던 왕조로 유명합니다.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죠. 영토 확장에 나서고요. 당은 흑수말가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합니다. 이때 이 흑수말가를 토벌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일본에 국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국서를 보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죠. 흑수말가를 토벌 과정에서 벌어진 당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수군을 보내서 산둥 지방을 선빵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때 장문휴라는 그런 장군을 보내서 하는데 짱 멋있죠? 무왕, 약간 고구려의 계승자답지 않습니까? 약간 고구려랑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왕 이름 자체가 싸울 무자니 이게 싸우다.
그렇다면 내 집 부드럽게 나라를 다스리는 애는 뭐라고 부를까? 문왕이겠죠. 문왕. 그럴 문자 아닙니까? 그럴 문자 무려.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우리는 싸울 문자에 좀 더 가깝나요? 문왕입니다. 자, 문왕은 대외적으로도 당 신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당나라 신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왠지 무왕은 연호 이나 흑수발글 뭐 이런 느낌이라면 뭐 문왕 같은 경우는 당 신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왠지 문왕은 이런 느낌이야. 자, 해볼까요? 당 신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체제 정비에 힘을 썼죠. 당이 선진물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중앙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신라의 상설교통로를 개설하네요. 어머 세상에 대단하죠? 이 상설교통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고 불러요. 굉장히 단순하죠. 대립관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도읍을 상경으로 천도를 하네요. 어마무시합니다. 상경성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그 도시로 천도를 해요. 신도시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문왕의 통치입니다. 저와 정말 잘 어울리지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생쇼를 하죠. 선왕 가요. 자, 9세기 초 선왕 때가 되면요. 요 선왕 때 우리 발해 전성기 맞이하는 겁니다. 천장 치는 거예요. 또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반대하죠. 그래서 요때 전성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는 별명 발해를 중국인들이 해동성국이라고 부른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자, 발해가 여기 있잖아. 오늘따라 지도가 굉장히 잘 그려지네요. 발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 중국 지방에 있어서 발해는 여기 있는 발해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세이 동쪽이죠. 그렇죠. 이스트, 야 베비. 자, 발해가 이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 바다의 동쪽에 있는 아주 성대하고 융성하게 발전하는 성공한 국가란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가. 1세기도 채 안 돼요. 10세기 초 발해가요. 국력이 크게 쇠퇴했다가 멸망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개무시를 하던 거란한테 멸망을 당한다? 그 나라 가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견들이 있어요. 뭐 백두산이 터졌네, 화산이 나타났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때 망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일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학계 정설은 내분으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얘들아 정치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지배층이 권력 다툼을 해서 문을 그냥 고활짝 열어버리면 약간 고구려 꼴 나는 거예요. 고구려랑 비슷하게 끝난 거죠. 부흥운동도 전개돼요. 뭐 후발해라든지 정한국 같은 발해 계승국가도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해였고요. 요 유물로 보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 모습 참 읽어보시면 요게 목간이라고 부르는데 목간이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편지 같은 거야. 요 나무로 만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씨를 새겨놓은 거지. 그래서 요 글씨를 새겨놓은 요런 거를 보내주는 거야. 편지 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출토된 발해 관련 목간을 보면 당시 일본이 발해에 보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고려에서 보낸 사신이란 뜻이야. 자, 즉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일본도. 자, 목간에는 758년 발해 사신 양승경과 함께 귀국했었던 일본 오노다무리 일행이 특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발해 중대성첩을 통해서 발해와 일본 사이 외교 문서가 오갔음을 또 알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일본과 발해가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발해의 통치체제, 통치 모습을 좀 볼게요. 자, 발해는 국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앙정치 조직은 당나라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네. 자, 여기부터 시작이야. 잘 기억해놔. 자, 발해라는 나라를 정리하실 때는요. 우선 왕별업적 다 정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왕별업적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발해의 통치체제 중에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첫 번째 삼성 육부체제입니다. 국왕 아래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을 두고요. 정당성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어서 3부씩 관할하게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명칭과 운영 방식이 독자적이었다는 거야. 당나라 걸 받아들여야 해요. 요게 삼성육부인데 3개의 성과 그 밑에 6개의 부를 두어서 행정조직을 이렇게 갖춰나가는데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줘요. 아니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준다? 대단한 제도예요. 그래서 3개의 성을 두고 그 밑에 6개의 부를 두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발해가 한 거는 좌사정, 우사정 만들어 놓고 이름도 좀 달라. 춘희, 지혜, 신이래서 겁나 유교적인 이름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이름들로 굉장히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네. 그래서 다른 나라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독과 자사 등의 관리를 파견합니다. 한편 지방행정의 말단인 촌락은 수령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해요. 그래서 촌주가 다스리던 통일신라랑 비슷하죠. 군사조직은 중앙군으로 12기라는 게 있고요. 지방군은 해당 지방관이 지휘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경 15부 62주 1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것 중에 첫 번째 여기 고구려 토기 그리고 발해톡이 생겼고요. 고구려 침이, 발해침이 있고요. 고구려 기화, 발해기화가 있네. 자, 누가 봐도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대놓고 뺏긴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측 발해 기록 좀 볼게요. 자, 일본에 있었던 아까 그 견고려사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옆쪽에 있었다, 다. 견고려사.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이러니? 잠깐만. 다시 견고려사 있었다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일본 측 발해기구이다. 일본 천황은 하고 나와있네.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문안을 보냅니다 라고 고려 국왕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지? 그 다음에 중국 측 발해 기록 볼게요. 발해 말갈의 대조왕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래 라는 거 얘기 보이시죠? 고구려가 망하자 대조왕은 그 무리를 이끌고 영주를 이사를 해서 296년에 건한 이준칭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말갈족장인 걸사비호랑 같이 나라를 만들었대. 그게 대조왕이 만든 발해래. 동모상에 성을 쌓고 살아서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참 잘했대요. 라고 발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글을 긁고 있네요. 자, 요것만 보면은 확실히 발해와 고구려는 고구려가 이제 발해의 뭐랄까 아빠? 할아버지? 아빠? 아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 이런 거 전체대로 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뒷장 발해 사회 모습 좀 볼게요. 52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사회 경제는 나중에 보고요. 문화만 좀 먼저 볼게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이야기 60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미안해. 안 나오고 있었네. 자, 60페이지 이렇게 생긴 거. 자, 60페이지 들어가요. Here you go. 야, 베이비. 자, 발해는 고구려 문화의 토대 위에 당해 문화를 수용한 나라죠. 그래서 말갈인의 토착 문화를 또 거기에 존중해서 복합적인 문화가 발전됐네. 발해라는 나라 굉장히 복합적인 나라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구려 문화의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좀 수용하고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구려 불교를 계승한 발해의 불교는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널리 유행해. 그래서 그 발해가 고구려의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걸 알려주는 석등과 이불병자상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석등은 상경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불병자상은 동경에 남아 있는데 상경에 남아 있던 석등과 동경에 남아 있던 이불병자상은 뭘 계승한 걸 보여줘? 고구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좀 볼게요. 자, 이불병자상이랑 석등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밑에 있어. 이불병자상은 이렇게 생겼어. 이 두 부처가 나란히 앉은 불상으로 고구려 후기 법화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불병자상 이렇게 생긴 거야. 두 부처가 나란히 병자에 앉을 좌자야. 나란히 앉아있다는 뜻이야. 석등은 요건데요. 이렇게만 보면 석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 팔각지붕 모양의 덮개돌과 뚜렷한 연꽃무늬를 특징으로 하는데 누가 봐도 고구려에서 많이 쓰는 연꽃무늬고요. 요 석등 자체가 되게 고구려 거랑 비슷해. 그리고 실제로 요 이불병자상에 나와 있는 이
고구려 요 부처님 있지. 부처님 얼굴이 고구려 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삼국의 문화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자, 발해에서는 유학을 중시해서 이를 통치 이념에 반영을 한다.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자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귀족자제한테 유교 경전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CF 한 번만 정리해 볼까?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고구려에서도 유학 교육 기관이 있었어. 뭐 있지? 태학이었고요. 그지? 통일신라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신문왕이 설치한? 그렇지. 국학이었고요. 니네 대답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리고 발해에도 있네. 뭐야? 주자감. 자, 이거 모두 다 유학교육기관이야. 누구를 교육하는 건데? 관리를 교육하는 거. 국가를 지키는 관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교죠. 학교예요, 학교. 자, 그 다음. 당에 유학해서 빈곤과라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빈곤과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의 유학 온 애들한테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유학하는 학생들 전용 시험이야. 그래서 이 빈곤과에 등재를 하면은 벼슬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발해의 사절단으로 일본에 건너가 발해의 높은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발해 상경 얘기하는데요. 발해 상경은요. 자, 누가 상경을 만들어서 천도를 했었지? 우리 앞에서 봤는데. 그렇죠. 문왕. 우리가 봤던 왕이 몇 없잖아요. 문왕입니다. 문왕이 상경을 만들어서 천도를 하죠. 요 상경은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선이랑 똑같이 생겼어. 솔직히. 자, 장안선이랑 어떻게 똑같은지 좀 볼게. 발해 상경성의 구조 요거 보이시나요? 자, 장안선도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작대로. 가운데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게 주작대로라는 건데 요게 딱 장안선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쪽 동성, 서성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직선의 넓은 주작대로를 내고요. 궁궐 사원을 세우죠. 궁궐 중에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은 윤돌시설 같은 것도 발견이 됩니다. 자, 온돌은 고구려 거죠. 궁궐과 사원터에서 나온 벽돌과 기와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 자, 벽돌과 뭐 이런 거 다 지금 고구려 거 뭐 체크하기도 어렵네요. 무덤에서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죠. 정해공주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인데요. 요게 고구려 구분에서 보이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 자,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건요. 요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천장에 이렇게 돌을 쌓아. 이렇게 돌을 쌓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이렇게 돌을 쌓아. 이해가? 그림 참 잘 그리죠? 그러면 또 그 위에 또 낮게 또 이렇게 마름모로 돌을 쌓아. 이렇게 쌓으면요. 밑에서 보잖아. 그러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야. 요렇게. 그래서 모가 줄여든다라는 그래서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신 게 확실히 좋겠죠. 우선 정효공주묘까지만 보고요. 정해공주묘는 누가 봐도 모주림 천장이라서 어느 나라를 계승한 거냐면 누가 봐도 고구려 거야. 그런데 정효공주묘는 달라. 정효공주묘는요.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당과 고구려의 형식이 혼합되어 있어. 천장 자체는 요게 정효공주묘인데 이 천장 자체는 모주림이랑 비슷해요. 고구려의 평행고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랑 되게 비슷해. 그런데 전체적인 벽돌 그 무덤 자체는 당나라 영향력이 되게 큰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 사신의 모습들도 당나라의 복식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당나라 고구려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직 안 본 건데 요 발해 삼체라는 게 있어요. 발해 삼체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의 당삼체라는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삼체가 뭐냐면 세 가지의 색깔이라는 거거든.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그 도자기를 꾸몄다 그래서 삼체라고 해요. 세 가지 색깔로 채색한 도자기. 그래서 요 삼체는 발해가 아니라 당나라 영향을 맞췄네. 진짜 미안. 이거 고구려 아니에요. 당나라 거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러면은 모주림 천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글에서 모주림 천장을 좀 검색해 볼게요. 자, 모주림 천장의 이미지를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천장이 이렇게 모를 줄여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선생님처럼 쌓으면 돼. 이렇게. 이건 다 고구려 고분이야. 발해 무덤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 강서 고분이나 이렇게
다 고구려 무덤인데 발해 무덤도 이런 식으로 무주림 천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지. 이해 가시죠? 이게 모주림 천장이에요. 고구려식입니다. 고구려가 항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구려 거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다른 나라에서 모방하려고 했는데 그게 고구려 완전 기술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모방을 못했대요. 근데 발해 심지어 정희의 공주면은 누가 봐도 이 모주림 천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아 이런 것만 봐도 고구려의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발해봤고요. 이제 고려 들어가 볼까요?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내가 가만히 보니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이 유행어로 유명한 궁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누구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의 재통일 부분을 볼 건데요. 신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라가 왜 멸망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 이미 신라 하대의 모습을 봤어요. 엄청난 혼란기에 다가서게 되죠. 그지? 호족이랬다. 진골 귀족들이 막 지네가 서로 왕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요. 또 호족들이 지방에서 바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전국 각지가 이렇게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호족 출신들 중 견훤과 궁예가 후 고구려와 후 백제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결국 후 고구려를 계승했었던 고려가 후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면서 발해 유민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자, 그 얘기를 그럼 간단하게 교과서에서 보면요. 자, 교과서 47페이지입니다. 10세기 초 하고 나오죠. 신라만의 혼란을 틈타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세력을 모아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합니다. 자, 얘네들 다 어디 뭐라고요? 바로 호족이라고요. 호족들이 후삼국을 성립시키고 고려가 재통이라는 걸 돕는다고. 자, 견훤은 상주 출신으로 전라도 지방과 군사력과 지방 호족의 지원을 받아 나주와 미진주를 차례로 점령하고 완산주의 도읍지를 정해서 후백제를 세웁니다. 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죠. 완산주의 도읍을 하고요. 후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해서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게 되죠. 자, 그럼 궁예를 보면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얘 왕족 출신이었고요. 도정의 무리 속에 힘을 길러 강원도 경기도 일대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키우죠. 세력이 커지자 송악 지역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송악에 도읍을 지었어요. 궁예는 원래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지역 거점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지역 호족이었던 송악의 왕건의 도움을 받게 되죠. 왕건 부자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궁예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돼요. 나중엔. 결국에는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왕건 편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는 태봉으로 고치게 됩니다. 독자적인 관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 체제를 갖추어 나갔는데 문제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호족을 탄압하게 되죠.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해서 불교계에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이에 호족들은 정변을 일으켜서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면서 국호를 바꿉니다. 후 고구려 태봉에서 어디로? 고려로 바꾸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후삼국이 성립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밑에 사료를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사료. 견훤 후백제를 세웁니다. 완선주에 이르니라고 나와있죠. 전주예요.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해서 좌우에게 말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내 이제 감히 완산주에 도입하여 의자왕의 묵은 분함을 씻지 않겠는가. 스스로 후백제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직책을 나눴다라고 얘기하죠. 의자왕을 들먹였다는 것 자체부터 아, 나 백제 계승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진짜 얘가 백제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견훤 자체가 물론 상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뭐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도 자기가 자리 잡은 곳이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 백제의 후예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궁예도 그래요. 미륵부를 자청합니다.
자기가 미륵부처래. 금관을 쓰고요. 몸에 가사를 입어요. 아들은 보살들이야. 심지어 흰말을 타요. 막 미쳐가고 있죠. 그래서 모두 사특한서가 개이한물이니 교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막 철퇴로 쳐 죽이고 막 철퇴로 쳐 죽이는 거 있잖아요. 막 숱이 없네. 숱이 없네. 숱이 하나도 없고 턱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철퇴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예가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사실은 궁예가 되게 미친 것처럼 써 있는데 사실상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삼국사기인데 이 삼국사기 고려시대 때 써진 거란 말이야. 왕건이 세운 고려 때 쓴 글이다 보니까 궁예에 대해 좋게 쓸 수 있었을까? 글쎄 생각을 좀 많이 해볼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역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후삼국이 성립되는 거 봤고요.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죠. 자,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역시 시험범위입니다. 고려 건국 들어갑니다. 자, 중단원이 넘어갔어요. 고려의 건국과 동아시아의 정세 부분이고요. 특히 중단원 고려 민족을 다시 통일하다. 여기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후삼국이 형성된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 후삼국이 다시금 통일이 된단 말이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통일되는지 좀 볼까요? 고려 민족을 다시 통일하다. 생각을 여는 이야기 보면요. 견훤이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아빠를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요. 이게 금산사고요. 현재 전북 김제에 있습니다. 아, 이거 폐륜이죠. 그리고 동생도 죽입니다. 금강이를 죽여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입니다. 자, 왕건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서 국호를 고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고쳤고요. 후고구려 태봉에서 연호를 천수라고 정합니다. 이듬해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으로 옮기게 되죠. 다시 돌아온 거죠. 태봉으로 철원으로 다시 갔었잖아. 태봉하면서. 자, 고구려와 후백제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태조가 즉위한 뒤 이후에 웅주 지역에서 후백제에 투항하고 서원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호족들이 여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자.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요. 후백제한테 계속 졌어. 이 태조가 누구야? 왕건이야. 왕건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후백제한테 계속 지기도 했고 나라를 사실 이름을 바꾸고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정변을 일으킨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웅지우, 공주 지역이랑 서원경, 청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호족들의 반발이 셌다고. 그럼 호족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정리해줘야지. 호족을 가라앉혀야지. 그래서 원래 호족을 누를까 밟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많은 호족을 밟게 되면 얘네들 다 군인대잖아. 군대 갖고 있던 지방 세력이잖아.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호족들을 그냥 밟으면 얘네가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지방의 호족을 겸손하게 대해요. 쉽게 말하면 기었다는 겁니다. 호족한테 겁나 잘해줘요. 심지어 딸이랑 혼인까지 하네. 결혼 정책입니다. 혼인을 한다는 거는 호족의 딸들이 왕비가 된 거지. 그지? 얘가 왕비가 된다고. 왕비를 결혼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놀라지 마. 무려 부인이 29명이야. 그래서 고려왕의 평균 부인수는 3.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왕건만 유일하게 29번이나 결혼했다고. 그래서 호족들과 동맹을 맺는 데 활용을 한 거죠. 호족들 입장에서도 내 딸이 왕비가 되면 왕족이 친척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아들을 25명이나 보고요. 공주가 9명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 뭐냐면 태조 왕건이 첫 결혼이 36살이었다는 거지. 느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36부터 29명과 결혼을 해서 3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건 이게 심지어 공식적인 기록이야? 그럼 기록이 안 된 자녀도 분명히 있을걸?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즉 이건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왕건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 진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방법이었고,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은 아들을 낳다 보니까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애들도 무려 25명이란 얘기지. 그지? 이들 안에서도 어마무시한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호족과 친하게 지냈고요.
호족과 친하게 지냈고, 신라 바깥쪽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신라의 화친 정책을 지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후백제가 신라한테 엄청 못되게 굴했었거든. 후백제가 막 신라 막 왕 죽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 왕 경혜왕을 자기 스스로 막 할복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후백제는 무섭게 덤볐다면 왕건 같은 경우는 신라의 화친 정책을 취해서 신라 지역의 호족들의 환심을 사요. 그래서 마침내 신라의 화친 정책, 마침내 고구려군과 그 후백제군이 대청했을 때 특히 EX 고창 전투에서 이 신라의 호족들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면서요,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주세요. 한편 후백제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야. 자, 내분이 일어나게 됐는데 당시 견훤은 큰아들 신검이 아니라 자기 막둥이였던 금강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금강이 내 아들 다음 왕 이렇게 하고서 발표를 했어. 신검이가 빡쳤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고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동생도 죽여버리고 패륜이죠. 이때 견훤도 대단한 게 탈출해요. 견훤이 탈출해서 어디 가냐면 고려에 가요. 고려에 가서 항복을 합니다. 아, 내가 어차피 초가삼간 잡자고 뭔 말이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 저 새끼 괘씸해서 못 살겠다면서 그래서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신라의 경순왕도 도저히 우리도 못 이겨요. 후백제가 저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겨요. 자, 이럴 바에야 왕건한테 항복합시다. 그래서 천년고도의 신라를 그대로 왕건한테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위쪽에 취했던 이 신라에 대한 화친 정책이 제대로 통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순왕도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항복을 하는 겁니다. 고려에. 고려는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격파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하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후백제가 치열하게 대력하는 가운데 호족의 동요들이,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자 이에 호족을 겸손하게 대하고 혼인 정책을 취하죠. 신라에는 또 화친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고창 전투 때가 되면은 신라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때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려요. 그러자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고려에 항복을 하고요. 신라의 경순왕도 이건 보고 있다가 우리도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항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격파하면서 후삼국 통일 완성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47, 68페이지의 신라의 멸망과 고려 민족 재통일 그리고 발해 부분 봤습니다. 너무나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